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보건교육 기말고사 시험 대비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교과서로 쭉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말고사는 수업 시간에 안내해준 대로 시험 문제는 주관식 5문제, 객관식 15문제로 총 20문제 출제될 예정입니다. 중간고사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시험 범위는 중간고사에서 제외됐던 27페이지부터 35페이지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부분하고 46페이지의 보건교육 대상 및 범위 요 한 페이지가 추가되어서 범위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우리 115쪽부터 255쪽까지 해당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189쪽에서 255쪽에 해당하는 보건교육 적용 부분, 학생들이 과제 1로 발표했던 부분들은 문제가 한 2문제 정도 출제될 거고,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발표한 내용들이나 제가 마지막에 좀 보충적으로 설명해줬던 내용들을 충분히 들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앞부분에 중요한 내용들을 조금 초점으로 해서 수업을 공부를 진행하시고 나서 시간 여유가 있는 학생들은 뒷부분의 보건교육 적용 부분도 내가 맡았던 과제 담당했던 부분 빼고 한 번씩 좀 읽어보시면 시험을 풀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기말고사 부분에는 보건교육 계획, 수행, 평가에 대한 내용들이 중점적으로 시험 내용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교과서 115쪽부터 같이 보게 되면 115쪽의 원칙 이런 내용들은 쭉 넘어가시고 넘기고 보면 116쪽에 보건교육 계획 과정의 단계에서 1단계부터 7단계까지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를 각 단계별로 자세하게 우리 교과서에서 정리를 해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17쪽에 지금 1단계인 대상자 선정 및 특성 파악 부분을 보면 여기는 대상자 수나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우리 그 46쪽에 있는 대상자 집단 특성에 따른 분류에서 일반 집단, 위험 집단, 표적 집단, 대상자 집단 설명했던 내용들이 각각이 설명이 나왔을 때 이게 일반 집단인지 위험 집단인지 이런 걸 조금 찾을 수 있도록 46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은 조금 구체적으로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8쪽에는 2단계 대상자의 보건교육 요구 파악과 우선순위 선정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좀 중요한 내용들이 119쪽에 있는 브래드쇼 의 보건교육 요구 유형이어서 규범, 그리고 내면, 외양, 상대적 요구를 각각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때 아마 제가 수업 시간에 예시를 다 들어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줘도 찾을 수 있고 그냥 관련된 설명이 있어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네 가지를 조금 구분할 수 있도록 조금 자세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밑에 보면 요구 사정을 위한 자료 수집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차 자료, 2차 자료를 구분할 수 있도록 그때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1차 자료를 보면 119쪽 하단에 보면 직접 접촉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 1차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 나오고 한 장 넘기면 어떤 유형이 있는지 나오는데 설문조사, 다단계 설문조사라고 하는 델파이 기법, 얘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대상 집단 면담, 초점 집단 면담, 관찰법 같은 것들이 1차 자료에 해당이 된다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한 장이 아니라 121쪽에 가면 2차 자료 수집 방법이 있는데 2차 자료는 이미 만들어진 자료를 내가 가져와서 활용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차랑 2차 자료에 대한 것들은 구분하고 각각의 유형들은 조금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양적 질조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 그 결정 방법 중에 저희가 31페이지에 BPRS라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아마 설명을 했을 거고, 수업했을 당시에 제가 공지사항을 통해 가지고 관련 자료 정리한 파일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은 조금 자세히 보시고, 그리고 문제풀이 했던 것들 조금 잘 기억하셔서 요 부분들은 조금 자세히 BPRS에 대한 것들을 조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의 크기, 문제의 심각성, 사업의 추정 효과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점수화해서 결정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2단계에서 조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단계랑 4단계는 보건교육의 목적과 학습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인데, 일단 우리 122쪽에 있는 목적과 목표를 잘 구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목적에 대한 설명, 다음 중 목적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을 때 목표에 대한 설명이 하나 들어가게 되면 구분할 수 있는 정도로 두 개를 비교하면서 조금 학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3쪽에 학습 목표계 영역, 3의 학습 목표계 영역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설명했었어요. 그래서 인지적 영역, 그리고 정의적 영역, 심동적 영역, 이렇게 세 개 아닌 얘기로는 지식 영역, 태도 영역, 기술, 행동 영역이라고 다른 용어로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영역의 특징, 이랑 이런 것들을 조금 잘 보셔야 되고, 지식 영역은 124쪽에 넘기면 인지적 영역이자 지식 영역 이고, 얘는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의 6개 단계로 나눠지게 돼 구분할 수 있는데, 순서를 조금 확실히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식 영역은. 그리고 태도 영역은 125쪽에 있는, 그래서 가치를 획득하는 정도를 표시한 것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얘도 수용, 반응, 가치와 조직화, 인격화해서 이것도 순서 정도, 그리고 어떤 게 태도 영역에 해당이 되고 어떤 게 지식 영역에 해당하는지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기술 영역, 심동적 영역인 부분인데, 얘는 기술이 단순히 근육을 사용하거나 움직이거나 하는 것뿐이 아니라 이게 학습을 통해서 고등화돼야 되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술 영역은. 근데 얘는 단계는 책마다 조금씩 다르고 표현이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순서까지는 안 외워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126쪽에 들어가면 학습 목표의 구성 요소 해서 우리 요 페이지는 지금 룸바에 따르는 조건이 나오게 되는데, 31페이지에 스마트 조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모두 다 조금 확인해 주시고, 사실 시험 문제는 스마트 조건이 훨씬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두 가지에 대한 조건의 기준 같은 것들은 좀 잘 확인하셔서 뭔가 예시를 줬을 때 가장 적절한 스마트 조건을 충족하는 학습 목표가 어떤 건지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는 구분을 조금 하실 수 있도록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7쪽에는 작성 요령이나 이런 것들은 좀 한 번씩 읽어보시고, 5단계, 6단계는 5단계 이용 가능한 자원 파악, 6단계 보건교육 방법 및 매체에 대한 계획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얘는 수행 계획에 대한 것들이 5단계와 6단계에서 지금 설명을 쭉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거는 보건교육 방법을 분류하고, 그리고 매체를 분류하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읽어보시고 129쪽에 보면은 대인 접촉 방법으로 개인 접촉하고 집단 접촉으로 해서 우리가 보건교육 방법을 쭉 분류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29쪽에 개인 접촉은 상담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했었고, 그 내용들의 장점, 단점, 상담이 가지는 의미 같은 것들을 제가 수업 시간에 아마 알려드렸을 거여서 그 내용들을 조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 장 더 넘기면 130쪽에 집단 접촉, 집단 교육에 대한 것들이 쭉 있는데, 중요한 것들을 좀 보면 강의에 대한 것들은 기본적인 보건교육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강의에 대한 것들을 좀 잘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제가 토론법에 대한 것들을 짝지어서 비교해서
조금 확인할 수 알아야 된다라고 설명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토론하고 분단 토의를 짝지어서 비교하면서 찾아낼 수 있도록 좀 봐주시고, 심포지엄하고 패널 토의의 특징 같은 거를 봐서 특징적인 것들로 예시를 줬을 때 어떤 건지 찾아낼 수 있도록 아마 이렇게 해서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 부분은 요 내용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학생들이 지금 보건교육 오늘 수행할 때도 발표할 때 보면은 시범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잘 활용해서 보건교육 내용을 전달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시범의 뭐 특징적인 것들, 그리고 장점이나 단점 같은 것들을 잘 구분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부분도 제가 파일을 별도로 올려드렸을 거예요. 수업 시간 끝나고 나서 제가 별도 파일로 약간 그림 파일이나 이렇게 해서 비교한 내용들을 정리한 거를 올려드렸으니까 그걸 가지고 조금 참고하셔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면 역할극 하고 연극, 132쪽에 역할극과 연극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얘는 배우와 관찰자가 둘 다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둘 다 배우도 학습이 되고 관찰자도 학습이 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 좀 기억하시고, 그리고 133쪽에 넘어가서 문제중심 학습법, 우리 앞에서 배운 이론 중에 구선주의 학습 이론이 적용된 이런 보건교육 방법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했고, 134쪽에 넘어가면 시뮬레이션, 우리가 실제 간호학과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시뮬레이션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정의와 특징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시뮬레이션은 보면 거기 둘째 줄에 134쪽에 시뮬레이션 둘째 줄에 보면 현실과 유사한 상황을 구현해 놓고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서 실제 상황에 대한 대처를 향상시키는 교육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CPR 같은 것들을 가르쳐 줄 때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뒤에 있는 방법들은 조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137쪽에 있는 보건교육 매체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그 뒤에 표로 보실 건데 138쪽에 있는 멀티미디어 매체, 시청각 매체, 투사 매체, 비투사 매체 이렇게 있다고 했는데, 제가 아마 투사 매체는 지금 현장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있는 멀티미디어 매체의 파워포인트 부분, 학생들 지금 보건교육 수행할 때 다 파워포인트로 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제시를 했죠. 그래서 여기에 장점, 단점 같은 것들을 조금 기억을 해주시고, 시청각 매체도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합니다. 뭐 비디오 테이프를 사용하지만 않지만 학생들이 동영상을 첨부해서 교육 내용을 전달하거나 이랬기 때문에 비디오 테이프나 영화나 이런 것들의 장단점들, 그리고 139쪽에 있는 비투사 매체 중에 모형 같은 것들, 그리고 칠판은 우리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밑에 있는 팸플릿, 포스터, 융판 이런 것들은 조금 특징적인 것들, 장점과 단점 같은 것들을 조금 해서 설명이 나왔을 때 이게 어떤 매체다라고 찾을 수 있도록 조금 학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7단계인 평가 방안 계획은 나중에 수행이랑 평가 부분에 훨씬 더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이제 실제로 해봤던 보건교육 계획안 작성 부분들은 본인들이 실제로 작성해봤기 때문에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요 계획안 작성 중에서도 144쪽에 있는 보건교육 내용에 대한
분들은 그래도 조금 자세히 한 번 더 점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145쪽에 있는 교육 단계, 도입, 그리고 한 장 넘기면 전개, 정리 단계에서 보면 얼마나 분배를 해야 되고, 시간 분배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것들이 나와 있고, 어떤 매체를 사용하고, 어떤 내용을 전개해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실제 해본 것들을 이렇게 적용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잘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보건교육 수행 부분인데 여기 153쪽을 보시면 개인 상담, 집단 강의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여기 한 번 더 정리를 해놨습니다. 우리 앞에서 보건교육 방법에서 정리를 한 번 한 거지만 여기서 장점과 단점 정도는 조금 명확하게 이 교과서를 보면서 정리를 한 번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지금 앞에 뭐 도입, 전개, 그리고 마무리, 정리 단계를 살펴봤었는데 그 내용을 실제로 수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작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고 중간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고 끝맺음 단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여기는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전반적으로 한번 쭉 읽어서 조금 수업 시간에 들었던 내용들을 조금 기억할 수 있는 정도로 학습을 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보건교육 평가 부분은 조금 외울 게 많습니다. 자, 167쪽의 보건교육 평가의 이해는 한번 쭉 읽어보시고 조금 자세히 봐야 되는 부분은 169쪽에 있는 보건교육 평가의 유형 부분입니다. 그래서 얘는 평가 주체에 따라서 아니면 평가 시기에 따라서 평가 기준에 따라서 사업 진행 과정에 따라서 경제성 평가에 따라서 이런 유형들을 나눠서 구분을 했어요. 169쪽에는 평가 주체에 따른 유형을 보면 내부 평가, 외부 평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을 조금 잘 기억해 주시고 내외부 평가의 그 단점을 조금 보완해서 참여 평가라는 것들을 현재는 많이 시행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건교육을 실제 수행한 실무자들 하고 외부의 전문가들을 잘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평가하는 방법을 참여평가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평가 시기에 따른 유형은 진단, 형성, 총괄인데 이미 우리가 보건교육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학교에서는 모든 수업에 학생들이 수업 시작하는 첫날 진단평가 실시하고 중간고사 끝나고 아마 형성평가를 시행할 거고 기말고사 보고 나면 아마 총괄평가를 시행을 한다라고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는 각각의 특징들을 조금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가 기준에 따른 유형은 절대, 상대평가로 나눠지는데 특징적인 게 아예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171쪽에 절대평가는 목표지향 평가고 상대평가는 기준지향 평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평가는 학습자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설정한 목표에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는 거고 상대평가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얼마나 성취를 했는지 하는 것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징적인 것들을 조금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아니죠. 사업 진행 과정에 따른 유형인 구조 과정 영향 결과는 우리 앞에 있는 평가식에 따른 유형이랑 짝져서 조금 확인할 수 있어요. 진단 평가가 구조평가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형성평가가 가정평가랑 비슷하고 총괄평가가 역량평가와 결과평가로 구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조평가는 준비 상태, 이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얼마나 준비가 잘 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게 구조평가라고 생각하면 되시고 과정평가는 교육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지 잘 진행되고 있는지 같은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량평가는 교육이 끝난 직후에 어떤 평가를 하는 거고 결과평가는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후에 상태를 평가하는 게 결과평가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각각의 특징적인 것들을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경제성 평가에 따른 유형은 비용 효과, 비용 편익, 비용 효용이 있는데 각각의 아마 특징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핵심적인 단어들을 조금 일단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세 가지를 비교할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용 효과는 그 산출무에 해당하는 게 자연 단위
로 평가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교육에서 측정된 효과를 가지고 비교하는 게 비용 효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비용 편익은 합해 단위로 두 가지 모두 비용과 편입은 투입과 산출 모두가 다 화폐 단위로 측정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 다른 종류의 사업도 비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비용 효과는 반면에 서로 다른 종류의 사업은 비교가 조금 어렵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비용 효용 평가 같은 경우는 삶의 질을 포함한 건강 성과를 기준을 잡아서 평가를 한다고 그랬어요. 아마 그래서 질 보존 생존 연수 이런 얘기를 그때 수업 시간에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특징적인 내용들을 조금 기억을 하고 각각을 비교해서 그때 아마 수업 시간에 제가 예시도 설명드리고 한 것들을 조금 기억하셔서 조금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의 유형 중에서는 특히 평가 시기에 따른 유형, 사업 진행 과정에 따른 유형, 경제성 평가 이렇게 세 가지는 그래도 꼼꼼히 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3쪽에 보면 이제 보건교육 평가의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평가의 방법은 173쪽에 보면 지식, 태도, 기술을 어느 부분을 어느 목표의 영역을 평가하는지에 따라서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지를 구분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장 넘기면 174쪽에 평가 도구의 종류를 조금 세세한 건 아니더라도 큰 범위는 조금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찰법은 태도나 기술을 우리가 평가할 때 주로 확인한다고 했는데 175쪽에 보면 그래서 체크리스트나 일화기록법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한 장 넘기면 평정법 학생들 이번에 보건교육 수행할 때 5점 리커트 척도를 많이 활용하셨죠. 설문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자가점검을 하거나 이럴 때도 점수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사용했는데 그거를 정확한 용어로는 평정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방법이 있고 그 밑에 구두질문법, 구술시험은 아마 조금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질문지법은 질문지로 하겠죠. 그래서 자가보고시 측정 도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77쪽에. 그래서 뭐 이런 질문지를 활용한 평가 도구 그리고 지필검사 방법이 있는데 얘도 뭐 선택형 문항, 주관식 문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각각 한 번씩 좀 읽어보시고 지필검사에 대한 특징 같은 것들을 조금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쭉 넘기면 182쪽에 실기검사, 실기시험까지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평가 도구의 조건이 나오는데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실용도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제가 아마 중요하다고 했던 게 있을 거예요. 타당도와 신뢰도. 타당도는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는 거고 신뢰도는 얼마나 안정성을 갖고 오차 없이 측정하는 거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아마 수업 시간에 관역 표시해서 설명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설명이 나왔을 때 이게 타당도인지 신뢰도인지 객관도인지 실용도인지 조금 확인할 수 있도록 요 부분도 조금 자세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장 넘겨서 보건교육의 적용 부분들은 수업 시간에 충실히 들으셨으면 아마 무리 없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뒤에 내용들은 조금 시간이 허하시면 한 번 정도는 쭉 그냥 간단하게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험 공부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중요한 내용들 중점적으로 잘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동안 고생하셨고 시험 잘 보고 여름방학 즐겁고 알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